아들 휴대폰과 연결된 스피커에서 통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걱정 마. 일단 엄마만 구슬리면 돼. 어차피 그 늙은이들 그거 다 쓰지도 못해. 아버님 구슬려서 공증각서부터 받아요, 여보. 재산은 7대 3으로. 이 여자는 무슨 사연이길래 이렇게 슬퍼하는 걸까요? 이제 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어차피 그 늙은이들 그거 다 쓰지도 못해. 그 서늘한 목소리는 분명 내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한마디가 60년 넘게 쌓아올린 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비극은 지독히도 평온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오전 9시 현관 도어로 해제음이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삐, 삐. 며느리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입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무리해서 손주 놈을 업고 다녔더니 삭신이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민준이 좀 봐주세요. 대답 대신 묵직한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인사치레도 없이 기저귀 가방을 소파 위로 툭 던지듯 내려놓고 곤히 잠든 3살배기 민준이를 내게 안겼습니다. 일찍 왔구나. 네, 오늘 샵 예약이 좀 빨라서요. 저녁엔 동창 모임 있으니까 남편더러 데리러 오라고 할게요. 한 7시쯤 올게요. 밥은 먹고 가야지. 아니요, 샵에서 샐러드 먹을 거예요, 아버님. 민준이 오늘 이유식 양 좀 늘려주세요. 자꾸 밤에 깨서 칭얼거리네요. 그 말만 남기고 녀석은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잠든 손주 녀석의 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포동포동한 볼, 새근거리는 숨소리.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놈의 집구석 여긴 육아방이야. 뭐야?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아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왔습니다. 아니, 요즘 애들은 어쩜 저렇게 인사가 없어. 냅둬. 바쁘다잖아. 바쁘긴 뭐가 바빠. 맨날 그놈의 인스타인가 뭔가에 올릴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당신은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해. 그러니 애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지. 아내, 이숙자.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헌신의 방향이 조금은 빗나간 여자입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자기 인생의 훈장이라 믿는 사람이었죠. 나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됐어. 당신이라도 한 소리 하지 그랬어. 내가 하면 뭐해. 당신이 가장인데 가장이 딱 버티고 서서 말해야지. 아휴, 말해 뭐해. 민준이, 이리 줘요. 밥이나 먹게. 아내는 툴툴거리면서도 능숙하게 민준이를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려봤지만 시끄러운 트로트 소리도 자극적인 뉴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퇴 내 나이 68. 대기업 감사팀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메스. 박 숫자로 거짓말을 짚어내고 장부의 잉크 냄새만으로도 횡령을 직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10년 전 퇴직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그저 손주나 돌보는 하라방 신세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할아버지 더하기 육아방. 그래서 하라방이라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낡은 아파트 화단에 심어진 철쭉이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 꽃이 지고 나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겠지요. 내 인생은 그렇게 무료하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날까지 며느리 눈치나 보면서 살아야 하나.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다시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이리 좀 와봐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민준이를 침대에 내려놓고 휴대폰을 귀에 바싹 붙인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딸, 민지. 민지 전화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 중반이 되도록 시집도 안 가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백수처럼 지내는 딸. 그 녀석의 전화는 10중 8구 돈 문제였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왜 내가 아니? 그걸 왜 너 미쳤어? 그걸 어디다 썼다고? 아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또 사고를 쳤구나. 무슨 일이냐니까. 여보, 어떻게 민지가 우리 몰래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2억을. 내 퇴직금 절반을 털어 겨우 지켜낸 이 낡은 아파트, 그걸 담보로 2억이라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야, 이년아! 너 당장 집으로 안 들어와! 아내가 결국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차피 그 아파트 아빠 죽으면 다 내 거잖아. 좀 쓰면 어때? 그 말이 내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빠 죽으면 다 내 거라고? 나는 아내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자식에게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오후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내는 실신한 사람처럼 방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방긋 웃는 손주 녀석의 이유식을 멍하니 떠먹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일만 했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왜 답 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 지금 가요? 곧 도어록 소리가 다시 울릴 겁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며느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며느리가 아니라 웬 낯선 양복 차림의 사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박진태 선생님 댁 맞으십니까? 누구신데? 저는 LH공사 보상팀에서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친께서 물려주신 충청도 땅 말입니다. 충청도 땅.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물려주셨지만 맹지에 쓸모없는 밥뿐이라 40년 넘게 세금만 내던 그 땅, 내 기억 속에서조차 잊혔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땅이 왜요? 이번에 신도시 개발 부지로 수용이 결정되셨습니다. 이건 보상금 산정 내역서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가장 앞장에 찍힌 숫자.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0이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무슨...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자식 놈들의 배신이라면 이 기막힌 타이밍에 날아온
수십억 원의 보상금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는 서류를 쥔 채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며느리의 하이힐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지옥 같던 하루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녀석이 헐레벌떡 뛰어왔죠.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는 어딨어요? 녀석의 얼굴은 분노가 아니라 마치 먹잇감을 빼앗긴 맹수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민수야, 너 왔어? 어떡하니? 우리 민지가 진짜 걔는 대체 생각이 있는 애예요? 2억? 이 집을 담보로 2억을? 아들 녀석은 거실 소파에 외투를 집어던지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나는 녀석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단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에게만 마치 채권자처럼 따져 물었죠. 그래서 그 돈 어디다 썼대요? 아내, 그게 무슨 코인인가 뭔가에. 미치겠네. 그거 당장 못 찾아요. 그거 사기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찾을 수 있다. 아들의 시선이 그제야 내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 구겨 넣었던 LH 공사의 서류를 꺼내 낡은 원목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 이걸로 막으면 되겠지. 그것이 내 평생 가장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불태워 버렸어야 했다. 그 주말, 우리 집은 난생 처음으로 북적였습니다. 보상금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부모님 몸보신을 시켜드려야 한다며 온갖 고기와 해산물을 사들고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2억을 날린 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싹싹한 얼굴로 아내의 어깨를 주물렀고 아들 녀석은 며느리와 함께 주방에서 서툰 칼질을 해가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다 할게요. 오늘은 손가락 하나 까딱 마세요. 아빠 어깨 많이 뭉쳤네. 내가 맨날 주물러 줘야겠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비싼 한우 굽는 냄새와 녀석들의 역겨운 위선이 뒤섞여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이것들은 내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 같구나. 아내는 달랐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다시피 살았던 이숙자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효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것들아 너희가 이러니까? 꼭 내가 큰 돈이라도 생긴 것 같네. 엄마 무슨 소리야? 돈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린 거지 안 그래? 유라 씨? 맞아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호강이라. 그 말이 어찌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나는 억지로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질긴 고무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낡은 원목 식탁 나와 아내가 신혼 때 장만해 40년 넘게 내 식구가 밥을 먹던 이 식탁이 오늘따라 유난히 얼룩져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 녀석이 최신 유행가를 틀겠다며 자기 휴대폰을 거실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버지, 노래 좋죠. 시끄럽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 친구 전화네. 여보, 나 잠깐만 밖에 나가서 통화 좀 하고 올게. 며느리가 현관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아들 녀석도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대 담배 하나만 피우고 오겠습니다. 나도 바람 좀 쐴래라며 두 사람을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나와 아내 그리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만 남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애들이 철이 드나 봐요. 김민수,
제가 많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끄럽게 울리던 스피커의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뭐지? 그리고 잠시 후 스피커에서 낯선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확실히 도장 찍으신대? 쉿. 목소리 낮춰. 나와 아내의 동작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아들 녀석이 현관 밖으로 나가면서 스피커 연결을 끊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녀석들의 목소리가 마치 바로 내 귓가에 속삭이듯 거실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 오빠. 내 카페는 내 2억. 그거 아빠가 진짜 갚아준대? 야, 너 때문에 지금 이 판이 벌어진 거 아냐. 조용히 해. 맞아, 아가씨. 지금은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그 돈 어떻게든 아버님한테서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돼. 민준이 사립초 보내려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손에 들려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지만 현관 밖의 녀석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했습니다. 아들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스피커를 뚫고 나와 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걱정 마. 일단 엄마만 구슬리면 돼. 어차피 그 늙은이들 그거 다 쓰지도 못해. 딱 이 한마디만 하라고. 아버지는 엄마 말이라면 꼼짝 못하잖아. 늙은이들 꼼짝 못하잖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40년간 내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성이 모래알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아내의 얼굴에는 헌신에 대한 배신감과 지독한 절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늙은이들 꼼짝 못하지. 평생을 너희를 위해. 나는 천천히 스피커로 다가갔습니다. 아, 진짜? 알았어. 그럼 나 인스타 감성 카페. 아가씨는 진짜 눈치가. 나는 스피커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날깍 지독한 정적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들어왔습니다. 녀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역겨운 위선의 가면을 쓰고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와 산산조각 난 접시를 보고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녀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밖에 없었으니까요. 아이고, 엄마, 이게 다 뭐야? 접시를 다 깨고. 손은요? 손 안 다치셨어요? 나는 녀석들의 역겨운 연극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것이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가장 날카로운 접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사기 조각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숙자. 여기서 무너지면 저 놈들 뜻대로 되는 거야.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가장 무기력한 노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됐다. 너희가 갑자기 들어와서 내 엄마가 놀랐을 뿐이다. 여보. 아내의 눈동자가 처절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저것들 편을 드는 거냐고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들어가 쉬어. 내가 치울 테니. 에이, 아빠, 내가 치울게. 나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거실에 남아 자기들끼리 오늘 효도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떠들어댔습니다. 녀석들은 나를, 그리고 아내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까 식사 때 저희가 드린 말씀 잘 생각해 주세요. 그게 다 아버지를 위한 길이에요. 알았다. 가봐라. 녀석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쿵. 문이 닫히자마자 아내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어. 내 새끼가, 내 아들이 우리를 늙은이라고. 당장 전화해. 당장 전화해서 그 돈 한 푼도 못 준다고. 비숙자! 내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아내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우리가 졌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야. 그럼 어떻게? 복수해야지. 내 입에서 나온 복수라는 단어에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아들놈 말이 맞아. 우린 늙은이들이야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저 놈들이 우리를 늙은이 취급할 때 우리는 저 놈들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해야지. 그날 밤 아내는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거실을 나와 베란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낚시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쪽에 해진 천을 뜯어내자 10년간 잠들어 있던 작은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먼지를 손으로 훔어냈습니다. 오랜만이군, 박진태. 비밀번호는 내 퇴사일이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수동식 녹음기 하나와 내 손때가 묻은 검은색 가죽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왜곡하게 적힌 이름과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나열. 지난 30년간 대기업 감사팀을 이끌며 내가 묻어두었던 약점들이었습니다. 은혜는 잊어도 약점은 기억하는 법이지. 나는 수첩의 마지막 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갔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전 수십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다 내게 꼬리를 잡혔던 김전무. 나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그의 충성을 샀습니다. 그는 이제 국내 최대 신용정보회사의 고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님, 박진태 팀장님이십니까? 메스가 필요해. 누굽니까? 어느 놈입니까? 내 자식들이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수, 박민지, 그리고 며느리, 김유라, 이 세 사람. 팀장님, 자제분들을. 샅샅이 털어 신용카드 내역, 대출 현황, 통신 기록, SNS에 올렸다 지운. 사진 한 장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마. 알겠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내일 아침까지. 아니, 나는 말을 끊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지내. 나는 저것들에게 돈을 줄까 말까. 망설이는 늙은이여야 하니까. 너는 내가 사인을 줄 때까지 저것들 목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대고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낚시 가방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현관 도어록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화사한 얼굴로 민준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어제 어머님은 좀 괜찮으세요?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는 어제의 그 하라방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는 안방을 힐끗 보더니 내 옆에 바싹 다가 앉았습니다. 값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님 어제 저희 신랑이 드린 말씀 말이에요. 민준이 때문이라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민준이 밥은? 며느리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여기 이유식이요. 나는 며느리가 내민 이유식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곧 넘어올 늙은이로 보고 있었겠지요. 그래.
질질컷 웃어둬라. 그때 내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어젯밤 김 고문에게 알려준 내 다른 전화기였습니다. 나는 손주 녀석에게 이유식을 떠먹이는 척하며 며느리 몰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발신 박민수 마이너스 통장 3건 총 1억 5천. 용도 해외 선물 투자 실패. 김유라 며느리 백화점 VIP. 월 평균 800만 원 지출. 최근 3개월 카드론 5천만 원. 나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민준이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배고팠어? 메스는 이미 녀석들의 살갗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눅눅한 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나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녀석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 스피커는 마치 흉물처럼 거실 한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더니 아침에는 멍하니 밥을 태우기 일쑤였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건가? 저 진실을 듣게 한 나를. 나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며느리가 맡기고 간 손주 녀석을 돌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김 고문이 보내온 문자들로 복잡했습니다. 발신 박민지 딸, 최근 3개월간 7개 저축은행 비상금 대출, 총 3천. 용도 H 갤러리 미술품 구매. 확인 결과 해당 갤러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법인. 미술품. 이게 미친 건가? 녀석들은 내가 파놓은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 귀로 듣고도 믿고 싶지 않은 것이겠지요. 사건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내가 손주 녀석을 겨우 재우고 나왔을 때 아내가 낡은 원목 식탁에 술병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술은 왜? 마시게 냅둬요. 당신,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꿍꿍이야? 무슨 꿍꿍이? 그날 이후로 당신 꼭 딴 사람 같아. 애들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내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 걔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그깟 늙은이 소리 한 번 한 거 가지고 당신 지금 애들 돈 안 주려고 이러는 거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배신감에 몸을 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폐륜을 내 눈앞에서 확인하고도 여전히 아들 녀석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나를 돈 주기 싫어 트집 잡는 늙은이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숙자 당신은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나는 말없이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김 고문이 퀵서비스로 보낸 따끈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내의 술잔 옆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읽어봐. 이게 뭔데? 또 당신이 꿈이. 읽어 보라고. 아내는 내 기세에 놀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내의 거친 숨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첫 번째 장은 아들 녀석의 1억 5천짜리 마이너스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사업 자금 때문에. 민수가 그럴 수도 있지. 아내는 애써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 며느리의 서류였습니다. 아내는 며느리의 백화점 VIP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아내조차 평생 구경도 못한 명품 가방의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미친 것들이. 그러다 아내의 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샤넬 클래식 백 구매 1230만 원. 그리고 바로 다음 장. 당근 중고 명품. 입금 1150만 원. 이게 뭐야? 가방 테크라는 거다.
나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준 돈으로 명품을 사서 제 딴에는 쓴 흔적을 지우고 바로 다음 날 현금으로 바꿔치기 한 거지. 우리 눈을 속이고 제 쌈짓돈을 챙긴 거야. 아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무너뜨린 것은 그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쌈짓돈으로 결제한 호텔 레스토랑의 카드 영수증. 2인 디너 코스 38만 원. 결제 시간은 이틀 전 며느리가 민준이를 우리에게 맡기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간다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원 간다더니 영수증 옆에는 김 고문이 보낸 작은 사진 한 장이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호텔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로비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민준이 가방이라며 들고 다니던 바로 그 가방이 사진 속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쨍그랑 아내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독할 만큼 차가운 침묵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맹목적인 모성애가 있던 자리에 그보다 더 지독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박민수, 내 아들은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다. 제 마누라가 뒤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제 돈은 선물 투자로 다 날리고 제 마누라는 딴 놈이랑 호텔 밥이나 먹고 다니고. 아내가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복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 놈은 살려야지. 내 아들은 저 더러운 년한테서 살려야 하잖아. 틀렸다. 이숙자.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아들은 저 며느리보다 더한 놈이야.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그 분노가 필요해. 나는 말없이 아들 녀석의 1억 5천짜리 투자 실패 내역서를 다시 서류 봉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잘못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 당신 아들은 살려야지. 아내는 며느리의 불륜 사진을 손에 쥔 채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변수는 이제 내 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불륜 사진. 그 증거물은 아내의 화장대 깊숙한 곳, 낡은 합죽선 부채 밑에 묻혔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정갈하게 밥상을 차렸고 며느리가 맡기고 간 손주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온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모성애가 있던 자리는 칼날처럼 벼려진 증오가 대신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숙자, 당신 독해졌군. 보상금 지급 예정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늙은이들이 그 스피커 사건 이후로 돈 얘기를 꺼내지 않자 녀석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놈들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가짜 효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첫 타자는 아들 녀석 민수였습니다. 주말 오후 웬 배달 기사 2명이 낑낑대며 거대한 박스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매일 삭신이 쑤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최고급 안마의자 렌탈, 아니 일시불로 샀어요. 포장을 뜯자 번쩍이는 검은색 가죽 안마의자가 흉물스러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 녀석은 당장 앉아보라며 아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자, 엄마, 여기 딱 앉아봐. 피로가 싹 풀린다니까. 위잉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아내는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평생 내가 본 적 없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새아가 참 비싸 보이네.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성이죠. 성이라 내가 딴 놈과 호텔 밥 처먹을 돈을 아껴 샀으면 믿어주마.
나는 녀석들의 성의가 고마워 죽겠다는 듯 그저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안마의자로 선공을 치자 다음 날 딸년이 최신 명품 가방이라도 되는 듯 왼종이 뭉치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대박! 나 이것 좀 봐. 이게 뭐냐? 북유럽 크루즈 1인당 1,000만 원짜리 효도 관광 쿨 패키지. 내가 이거 예약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번쩍이는 유람선 사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님을 위한 7박 8일이라는 문구가 역겨웠습니다. 유령 갤러리에 3천만 원을 꼬라박은 년이 1인당 1,000만 원? 퍽이나 내 돈이겠다. 아내의 표정은 완벽했습니다. 어머, 민지야. 이걸 다 어떡하니? 녀석들은 거실에서 서로의 전리품을 과시하며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크루즈 좋지? 근데 부모님은 뱃멀미도 하시고 관절이 안 좋으셔서 이 안마의자가 훨씬 현실적이지 않겠냐? 뭐? 오빠야말로 저거 전기세만 얼마야? 답답하게 집에만 계시지 말고 여행으로 추억을 만들어 드려야지. 녀석들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 있는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향해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마른 기침 소리를 내며 나섰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지금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안마의자,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끄럽다. 나는 일부러 말을 끊고 뜸을 들였습니다. 녀석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우리 생각을 하니 우리도 결심을 했다. 나는 아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내는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 보상금 말이다. 늙은이들이 쥐고 있어봐야 뭐 하겠나. 너희에게 미리 증여할까 한다. 증여라는 말에 녀석들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환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 아버님, 정말이세요? 아빠, 진짜? 내일 내 카페. 아, 아버지. 현명한 생각이십니다. 하이에나 같은 놈들 드디어 떡밥을 물었다. 나는 손을 들어 녀석들의 환호성을 막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라뇨? 나는 거실 한복판, 40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그 낡은 원목 식탁을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까끌까끌한 나뭇결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 다 같이 이 집으로 모여라. 민준이는 데려오지 말고 이 식탁에서 나와 내 엄마가 차려주는 마지막 밥을 먹자. 마지막이라뇨, 아버님. 그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도장을 찍어주마. 녀석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주말 저녁이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일요일 저녁 6시. 낡은 원목 식탁 위에는 내 평생 처음 사본 최고급 한우가 지글거리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타는 냄새가 자식 놈들의 타는 듯한 탐욕과 뒤섞여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과 딸년, 그리고 며느리는 그저 고기가 익기만을, 아니, 이 저녁 식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은 고기 맛을 모른다. 그저 돈을 기다릴 뿐. 아내는 완벽한 연기자였습니다. 평소처럼 묵묵히 고기를 뒤집으며 녀석들의 빈 접시에 부지런히 고기를 날랐습니다. 자, 세아가 많이 먹어. 이게 1등급 한우란다. 네, 어머님 와, 정말 맛있네요. 녀석들의 젓가락질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네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내 말에 녀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녀석들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들 녀석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옆에 두었던 갈색 서류 가방을 식탁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철컥. 가방 잠금쇠가 풀리는 소리가 내 심장에 꽂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어머님 편하시라고 미리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녀석은 그것을 식탁 중앙, 고기 기름이 튄 자리로 밀어 놓았습니다. 나는 서류의 가장 윗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증여 계약 공증각서 초안. 공증각서? 나는 녀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받아봤는데 지금 상속세로 가는 것보다 미리 증여를 받는 게 저희한테, 아니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합니다. 맞아, 아빠. 이게 제일 합리적인 거야. 합리적이라. 나는 서류를 들어 첫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빼곡한 활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박진태와 모 이숙자는 다음의 재산을 자 박민수와 자 박민지에게 증여한다. 1점 아파트 시세 7억 상당. 2점 충청도 토지 보상금 32억 원. 그리고 그 밑에 찍힌 배분 비율. 자 박민수 총 재산의 70%, 자녀 박민지 총 재산의 30%.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내 몫은, 그리고 아내의 몫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단, 수증자 박민수, 박민지는 증여자 박진태, 이숙자의 사망 시까지 매월 합계 150만 원의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급한다. 사망 시까지의 생활비. 이놈들은 이미 우리 부부의 장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고작 월 150만 원에. 나는 말없이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녀석들은 내가 도장을 찍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40년간 키워낸 자식들의 민낯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애써 미소를 감추며 식탁 밑으로 남편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여보라는 신호였겠지요. 나는 일부러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아내와 내가 짠 마지막 시험이었으니까요. 이걸 꼭 오늘. 아버지 약속하셨잖습니까? 아빠, 뭘 망설여. 이게 우리 다 잘 되자는 거라니까. 내가 대답을 못하자 녀석들의 얼굴에 초조함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아내 이숙자가 내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은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 말이 맞아요. 어머니, 우린 그냥 정부에서 주는 연금으로 살면 되지. 뭘 더 바랍니까? 이 나이에. 나는 아내의 눈동자 속에서 끓어오르는 차가운 분노를 읽었습니다. 훌륭하다. 이숙자, 훌륭해. 아내가 배신을 하자 자식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놈들은 드디어 늙은 사자가 스스로 목을 내놓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인주와 펜을 꺼내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버지, 여기다 도장 아니, 그냥 서명만 하셔도 됩니다. 딸녀는 탁자 밑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딸녀는 벌써부터 북유럽 카페 인테리어를 검색하고 있겠지요. 며느리의 입꼬리는 경련하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내 손에 들린 펜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 모였구나. 나는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펜을 쥔 채 녀석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나를 재촉하는 아들, 남편의 팔을 잡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며느리, 이미 휴대폰으로 북유럽 카페 인테리어를 검색하고 있는 딸,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애들 말이 맞다며 나를 압박하던 아내 이숙자. 나는 아내의 차가운 손등을 톡 쳤습니다.
시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펜을 녀석들이 내민 공증각서 위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탁. 펜을 낡은 원목 식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녀석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서명. 민수야, 네, 내가 말한 합리적 배분 말이다. 나는 내 발 밑에 두었던 날띠낡은 낚시 가방을 식탁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 녀석이 내민 번지르르한 서류 가방과는 너무도 비교되는 30년 묵은 때가 묻은 가방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낚시 가방은 왜? 메스가 필요해서. 메스라는 단어를 녀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3개의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김 고문이 보내온 자료의 원본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녀석들의 공증각서 위로 던졌습니다. 퍽.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내가 다시 쓴 합리적 배분이다. 나는 첫 번째 서류철, 박민수라고 적힌 것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마치 카드놀이라도 하듯. 첫째, 박민수 해외 선물 투자 실패. 마이너스 통장 3건, 총 1억 5천. 이걸 아버지가 어떻게... 그때 내 옆에 있던 아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며느리는 몰라도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었겠지요. 나는 아내를 보며 더 잔인하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넌 내 마누라가 명품이나 사들이는 줄 알았겠지. 나는 두 번째 서류철, 박민지의 것을 딸려 앞으로 밀었습니다. 둘째, 박민지, 그 북유럽 카페는 이걸로 차릴 셈이었나? 뭔데 이게? 나는 서류철을 열어젖혔습니다. 7개의 저축은행 대출 내역서, 그리고 H갤러리라는 유령 법인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3천만 원 7개 은행에서 쪼개기 대출. 내가 말한 미술품 투자 사기다 횡령이고. 날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녀석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나는 마지막 서류철, 김유라의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아들 녀석 박민수의 앞으로 던졌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숙자. 아내가 내 신호를 알아들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대 서랍에서 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아내가 사진을, 아들 녀석이 펼쳐든 서류철, 며느리의 카드 내역서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2인 디너 코스, 38만 원, 호텔 주차장. 이게 뭐야? 아들 녀석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녀석은 서류와 사진, 그리고 제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 그건 오해야, 친구. 이 새끼가 그 새끼야? 아들 녀석이 식탁을 뒤엎을듯 일어나 며느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이잖아. 내가 무능해서, 내가 맨날 돈. 시끄러워. 그래서 돈 어떡할 건데? 순식간에 40년 묵은 식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족의 실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동식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차피 그 늙은이들 그거 다 쓰지도 못해.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거실 스피커가 아닌 내 손안의 작은 녹음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나는 녀석들의 대화를 스피커뿐만 아니라 내 금고 속녹음기로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녀석들의 시선이 모두 내 손의 녹음기로 향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내 말이 맞다, 민수야. 늙은이들은 그 돈 다 쓰지도 못해.
녀석들의 눈에 아주 희미한 마지막 기대가 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덮어주고 돈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마지막 착각. 나는 그 희망을 내 손으로 직접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처분했다. 그 돈 오늘 아침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냈어. 토지 보상금 전액 30억 원 나와 내 엄마 이름으로 어제부로 전액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들의 멱살을 잡고 있던 며느리의 손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딸려는 입을 벌린 채 마치 공기가 빠져나간 풍선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식탁에 차려진 게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나는 녀석들이 내밀었던 공증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고기를 굽던 불판 위로 그것을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기름을 머금고 시커먼 연기를 내며 타들어갔습니다. 오늘이 내가 너희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식사다. 이제 내 집에서 전부 꺼져. 녀석들이 떠난 식탁은 처참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 식어버린 고기 기름, 그리고 녀석들이 내밀었던 공증각서가 타다 남은 시커먼 채. 이 모든 것이 40년 세월이 묻은 낡은 원목 식탁 위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독한 정적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제가 되어버린 녀석들의 탐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녀석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밤새도록 현관문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보세요. 아버지!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용서를 비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것은 들킨 것뿐이고, 너희가 비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이미 사라져버린 내 놈들의 돈이다. 아내가 내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나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일이면 다 끝난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6시. 문 밖의 소리는 그쳐 있었습니다. 녀석들도 지쳐서 돌아간 모양입니다. 나는 베란다에 나가 30년간 입었던 낡은 스웨터와 작업복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묵묵히 그릇을 챙겼습니다. 우리의 짐은 단출했습니다. 작은 캠핑카 한 대에 다 실을 수 있을 정도였죠. 짐을 다 싸고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녀석들이 사다 놓은 번쩍이는 안마의자가 거대한 흉물처럼 거실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것도 버려야지. 나는 아내와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녀석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녀석들 셋이 밤새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 녀석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가 캠핑카를 향해 걸어가자 녀석들이 무릎으로 기어오다시피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다 갚을게요. 그 돈. 엄마, 나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나 사기당했단 말이야. 엄마. 아내가 딸의 손을 뿌리치지도 잡아주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너 그 유령 갤러리에 돈 넣을 때 내 아빠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했니? 민수, 너는 1억 5천을 날릴 동안 이 늙은 애비 어미한테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 농돈 한 번 준 적 있었어? 녀석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아가 너희랑 호텔 밥이 넘어가더냐?
내 시아비가 피땀으로 번 돈으로. 아내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가라. 우린 너희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아내가 먼저 캠핑카의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녀석들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낮고 둔탁한 엔진 소리가 녀석들의 울음소리를 덮었습니다. 통쾌했느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통쾌하다. 지독하게 통쾌하다. 평생을 나를 돈 버는 기계로, 무기력한 늙은이로 취급했던 녀석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통쾌함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이 공허함은 저 괴물들을 결국 내 손으로 키워낸 거다. 이 승리는 지난 40년간 내가 아버지로서 살아온 모든 세월이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지독하고도 비극적인 승리였습니다. 나는 조수석에 앉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아파트의 외벽을, 우리가 평생을 바친 저 집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가자, 이숙자. 그래요. 여보, 갑시. 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캠핑카의 사이드 미러로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녀석들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40년이 묻어있는 낡은 아파트가 점점 더 작게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